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올해 꼭 저는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수업인데 우리 시험에 대한 얘기는 제가 전에 다 했기 때문에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요. 오늘은 제가 바로 진도를 들어갈 텐데 제가 하고 있는 과목이 부동산학 개론이죠. 네. 네, 이 부동산학 개론은 1차 과목입니다. 그죠?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1차 과목이고 1차 과목은 우리 이 부동산학 개론하고 민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과목 두 과목이 합쳐서 80문항인데 80문항 중에서 60점, 60% 48개를 맞춰야만 합격하는 시험이죠. 1차는요. 그리고 과락은 있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1차가 합격한 상태에서 2차가 합격을 해야만이 최종 합격이 되고 1차 합격을 했는데 2차가 만약에 불합격하면 내년에 2차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2차가 평균 60점이 넘었는데 1차가 만약에 평균 60점을 넘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 시험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일단 1차가 합격된 상태에서 2차가 합격돼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좀 1차가 좀 상대적으로 2차보다 좀 중요하겠다. 그죠?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뭐 올해 그럼 시험이 1차, 2차가 있다는 얘기인데 올해 우리 동차 합격을 해야 되겠네요. 맞아요? 왜 눈빛이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예? 동차 합격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동차 합격을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해 내가 꼭 동차 합격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한시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의심하면 안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의심을 하는데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믿어야 좋은 결과가 나올까 말까인데 내가 나를 못 믿고 있는데 좋은 결과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고 코미디입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 꼭 동차를 합격해야 되는데 그럼 동차를 합격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제가 오늘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요. 요것만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동차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론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 뭐 기준이라기보다는 뭐 조건이라 그래 볼게요. 기준이 아니고 조건이죠. 동차를 하기 위한 뭐 조건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동차 합격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요. 5월 말까지 (1차) 과목이 1차가 한 50에서 60점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더 나오면 더 좋죠. 그래서 1차 과목이 한 50에서 60점 정도는 늦어도 5월 말까지는 나와야 된다. 그 전에 나오면 더 좋아요. 만약에 이렇게 점수가 5월달 정도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올해 동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1차 과목 이 정도 점수가 나오면 이분은 그때부터 학원을 길을 쓰고 나옵니다. 이제 합격이 보이거든요. 자기가 느낌이 딱 와요. 아, 올해 내가 동차 합격하겠구나. 느낌이 옵니다. 자, 그런데 5월달이 됐는데도 1차 점수가 50점도 안 나오고 뭐 30점대를 이렇게 막 빌빌거리고 있잖아요. 그럼 학원 나오기가 싫어져요. 야, 올해는 텄구나. 올해는 내가 힘들겠구나. 본인이 그런 느낌이 와요. 그러면서 올해는 1차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5월 달에 점수가 50점, 60점이 안 나온다 그래서 꼭 동차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힘들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5월 달에 점수가 저 정도 나오면 동차 합격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고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진다 이 얘기예요. 네. 자, 그러면 5월이면 한 5개월 남았네요. 그죠? 많이 안 남았어요. 5개월이 금방 갑니다. 금방.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1월달 오늘 개강해 우리 첫 수업이지만 뭐 1월달부터 뭐 열심히 할 필요 있겠나? 뭐 설 세고 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오늘부터 물론 이제 월요일부터 개강을 했지만 1월달부터 바로 공부에 돌입을 해야 됩니다. 공부에 아시겠죠?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열심히 복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공부를 할 때는 이제 계획이 필요해요. 계획을 세울 때 너무 무리한 계획은 세우지 마세요. 하루에 난 6시간 해야지, 7시간 해야지. 그런 계획은 실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천이 안 되다 보면 사람 힘이 빠지거든요. 내가 세운 계획이 실천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힘이 빠지고 힘이 빠지면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무리한 계획을 세우지 말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가벼운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꼭 이뤄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작은 거라도 내가 이렇게 이뤄내다 보면 성취의 습관이 길러지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크게 한번 이뤄본 적이 있습니까? 와, 이뤘다. 이런 그런 거 잘 없죠. 그죠? 그러니까 큰 거를 이루려고 그러지 말고요. 조그마한 걸 이루려고 해보세요. 나 오늘 1시간 공부했어. 나 오늘 1시간 공부했어. 나 오늘 2시간 공부했어. 이런 거. 그래서 작은 성취를 하는 사람이 큰 성취를 할 수 있어요. 너 처음부터 너무 거창한 거를 목표로 잡지 마라 이 말이야. 그러면 낙심하기 쉽다. 아시겠죠? 하지만 그 하기 쉬운 계획을 세워놓고 그걸 꼭 실천하고 그 실천 자체를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이제 나중 되면 1시간 하던 공부가 2시간이 되고 2시간 하던 공부가 4시간이 되고 내 체력이 커지거든요. 그렇게 조금씩 성장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복습하는 거 좀 말씀드릴게요. 복습. 네. 복습에 대한 내용은 우리 강의하는 선생님들마다 하시는 말씀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에는 왕도는 없거든. 이게 딱 정답입니다.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복습을 하는 방법은 제가 봐서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날 배운 과목을 그날 복습한다. 뭐 들으면 진짜 좋은 얘기죠. 어제 뭐 했어요? 공법. 그럼 어제 공부했으면 공법 복습하고 월요일 날은 뭐 했습니까? 민법. 그러니까 월요일 날 배운 거는 월요일 날 복습하고 오늘은 그럼 개론했으면 개론 복습하고 아주 뭐 이상적인 복습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제가 봐도 현실적으로 잘 안 돼요. 자, 왜냐하면 제가 1차 과목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5월 달까지 점수가 50점, 60점 정도가 나오려면요. 여러분들 제가 무시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손을 놓은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책을 읽는 속도도 느리고요. 이해력이 좀 떨어집니다. 물론 젊으신 분들은 조금 나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좀 그렇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 상황이. 그죠? 자, 그런 분들이 매일매일 복습을 해나간다. 그러면 5월달 되면 있잖아요. 뭐 제대로 아는 게 없어요. 응? 뭐 하나 똑 부러지게 아는 게 없다고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 공부밖에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제대로 만약 그날 복습을 하려면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공부를 꾸준히 해나가야만이 그날 복습의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당장 4시간씩 공부가 잘 안 됩니다. 어저께 4시간 공부했어요? 안 하잖아, 봐봐. 안 한다니까. 그 계획이, 아까 말한 그 계획은 참 이상적이고 좋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수험생들이 그런 복습을 못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 못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라 그러면 그거는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 방법이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좋아요. 근데 제가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어 보이더라. 제가 쭉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저는 1월 달부터 한 4월 달, 5월 달까지는 1차 과목 위주로 복습을 해라.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차 과목을 제대로 복습을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만약에 금요일까지 공부를 한다 생각하면 일주일에 이틀은 개론, 일주일에 3일은 민법. 민법을 좀 더 많이 해야 돼요. 개론 강의하는 사람이 민법 더 많이 하라 그러고 웃긴다 그죠? 사실이 그러니까. 민법은 처음에 시간이 많이 필요해. 근데 매일매일 복습하면서 일주일에 민법 하루만 복습하고 민법을 따라간다고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민법 할 게 많은데 그날 복습하면 그럼 일주일에 민법 하루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 복습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린다고. 그래서 4월, 5월까지는 1차 위주로 공부합니다. 아시겠죠? 제 말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5월달 이 점수가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은요, 제가 11월, 12월 달에도 얘기했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안 어려운 시험이에요. 우리 시험은 그냥 60점만 넘기면 돼요. 60점만 넘기면 돼. 여러분이 우리 학원에 왜 왔어요?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하러 왔죠? 부동산에 대한 심도 있는 공부를 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럼 대학원을 가야지. 그죠?
학원에 온 이유는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하러 왔어요. 그럼 공부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해야 되겠죠. 맞아요? 철저하게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해야 돼요. 내 만족을 위한 공부하면 안 돼. 아, 나는 탐구를 해야 되겠어. 여기 깊이 있게 내가 알아봐야 되겠어. 그런 생각은 일찌감치 버리세요. 그런 분들이 합격이 늦어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제가 보면. 왜냐하면 질문하는 걸 들어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한다. 그러면 합격을 위한 공부는 뭐냐?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안 본다. 무슨 말 알겠어요? 시험에 나오지 않는 거는 안 본다. 또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낮은 것도 안 본다.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시험에 나왔던 거. 그리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 그것만 봐도 충분해요. 단 시험에 나왔던 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걸 어떻게 보냐면요. 정확하게, 확실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봐야 된다고. 그러면 한 번 보면 될까요? 안 되겠죠. 여러 번 봐야 되겠죠. 그럼 여러 번 보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시간이 적게 들어가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데다가 시간을 거기다 쏟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시간이 분산돼 버리잖아요. 시험에 잘 나오고 시험에 나왔던 것만 봐도 충분히 70점, 80점을 넘게 받을 수 있는데 왜 쓸데없는 걸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점수가 안 나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게 핵심인 거야. 자, 그러면요. 합격을 위한, 그럼 우리는 왜 떨어지느냐? 시험은 어렵지도 않은데 공부 방법이 좀 잘못됐다는 거지. 공부 방법이.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에 안 나오는데 너무 힘을 뺀다든지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을 대충 보고 간다는 거예요. 대충 보고 가는 거예요. 아닌데요. 저 제대로 보는데요. 자, 봅니다. 그러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합격을 위한 공부는 제가 생각을 한 합격을 위한 공부는 이거예요. 자, 1단계. 시험은 어디서 나올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맨 먼저. 시험 어디서 나오지? 이걸 알아봐야지. 시험은 어디서 나오나? 시험은 어떻게 나오나? 이걸 제일 먼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건 내가 가르쳐 줘요. 시험은 어디서 나오고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당연히 제가 알려드려야 되죠.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럼 알았죠? 어디서 나오는지 알았어. 내가 알려줬어. 그러면 2단계는 수업 시간에 이걸 내가 알려준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이게 복습이잖아. 학습을 해야죠. 맞아요? 집에 와서 1시간을 보든 2시간을 보든 복습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잘 합니다. 어느 정도 한단 말이야. 근데 저는 이 3단계를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3단계. 3단계가 뭐냐면 확인 작업입니다. 과연 내가 공부한 내용, 학습한 내용을 나는 잘 알고 있는가? 오늘 내가 복습을 했는데 내일도 내가 알고 있는가? 이걸 본인이 수시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날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야. 아, 내가 알고 있는가? 내 통장에 돈이 지금 100만 원 들어있는데 그 다음 내일도 잘 들어있나 한번 볼까? 이틀 뒤에도 잘 들어있는가 볼까? 이렇게 계속 신경을 쓰란 말이에요. 내가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무슨 말 알겠어요? 이 작업을 잘 안 해요. 이 작업을 안 하다 보니까 요까지 딱 하고는 다 잊어먹는 거예요. 이제 공부한 내용을 싹 잊어버려요. 확인 작업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확인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한번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한다. 1단계는 제가 알려드린다. 2단계는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해야 되고요. 3단계 과정은 제가 나중에 예시를 드려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 안 어려우니까요. 너무 겁내지 마세요. 차례 한번 볼까요? 차례. 자, 차례를 보시면 우리 부동산학 개론은 총 8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편.
자, 오늘 1편 할 텐데요. 자, 1편에 부동산학 총론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한 2문제 또는 3문제가 나와요. 2-3문제가. 오늘 총론을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일단 여기서 한 2-3문제가 나온다는 걸 알고요. 자, 책 24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24페이지. 자, 24페이지 보시면 맨 먼저 나오는 말이 보니까 부동산학의 정의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럼 부동산학의 정의라는 거는 부동산학이 뭐예요? 이 얘기잖아요.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부동산학이 뭘까요? 뭐 부동산에 대한 공부겠지 뭐. 이런 걸 누가 물어보겠어요. 넘어가. 아시겠죠? 너 안 봐도 돼. 자, 오른쪽 봅니다.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보이세요? 부동산학은 그러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학문이냐 이 얘기거든. 자, 여기는요, 책에다가 이렇게 딱 네모를 하세요. 가능하면 눈에 띄는 색깔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책에 이렇게 네모를 해드립니다. 네모.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네모에다가 별표를 이렇게 만약에 하잖아요. 그럼 좀 더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저하고 약속이에요. 여러분의 약속이다 이 말이야. 책에다가 제가 가능하면 표시를 다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습을 할 때는요, 그냥 이거 가지고 하면 돼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필요한 건 그때그때 필기하셔가지고 책하고 필기한 거하고 2개만 가지고 계속 복습한다. 4월 달까지. 오케이? 자꾸 이것저것 보면 안 돼. 자꾸 분산시키면 안 돼. 분산시키면 안 돼. 뭐 다른 책 1절 볼 필요 없어요. 의미 없다. 우리 60점만 넘기면 되기 때문에 많은 책을 볼 필요 없습니다. 많은 영상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제 강의 가지고 학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자, 부동산의 학문적 성격인데, 자, 25페이지 보시면, 거기 양가로 1번 볼게요.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라고 돼 있죠? 종합과학이다 밑줄 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앞으로 줄을 칠 때는 자를 하나 사가지고요. 자로 가지고 끄세요. 그리고 제가 줄을 치세요 할 때는요, 뭐 이렇게 펜 같은 거로 치면 좋겠죠. 뭐 빨간색 펜이나 파란색 펜이나 이런 걸로 치시면 돼요. 다음에 자 하나 사세요. 제가 뭐 사드릴 수는 없고 하나 사가지고 그래야 책이 깨끗해요. 이 책을 내가 4월까지 봐야 되는데 책을 펼쳤더니 지저분해. 책에다 너무 많이 적지 마. 여기다 막 적고 그러지 마. 책 지저분하면 보기 좋아, 별로 안 보기 좋아요. 글씨도 이쁘게도 잘 안 적고 막 빨리 날려 적는 경우도 많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면 이 책을 보기가 싫어져요. 그렇게 하죠. 그럼 좀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나중에 자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쫙. 그럼 줄 긋기도 쉽습니다. 자, 그 다음 양가로 이번에 응용과학이다 돼 있죠? 응용과학이다 밑줄 치세요. 아까 그 위에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라고 네모했잖아요. 그 위에다가요, 이렇게 하나 적어주세요. 인간. 부동산학은 인간과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반드시 간에 인간이 관계가 있어요. 인간과 관계없는 부동산은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도 안 돼. 그럼 제가 조금 전에 응용과학이라 그랬잖아요. 응용과학이 뭐냐면 인간 생활에 응용하는, 적용하는 학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부동산학은 인간과 관계 있기 때문에 응용과학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응용과학의 반대가 뭐냐면요, 인간 생활에 적용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순수한 학문인 거야. 그냥 학문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들, 그걸 우리가 순수과학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부동산학은 제가 응용과학이라 그랬으니까 순수과학일까요? 순수과학이 아닐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그 밑에 응용과학 밑에 보니까 순수과학, 기초과학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나요? 거기는 줄치고요. 그거는 별표 하나 딱 하세요. 그 부분이 중요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사회과학이라고 돼 있죠. 사회과학 밑줄 칩니다.
사회과학이 뭐냐면 이게 인간 사회와 관계된 학문이란 뜻이에요. 사회과학도 인간과 관계된 학문이란 뜻이거든.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자연과학이 아니라 보이세요? 자연과학이 사회과학의 반대예요. 자연과학은 인간이 없고요.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 자연과학이 아니라 거기도 중요하다면 별표. 자, 그리고 4번입니다. 구체적 밑줄치입니다. 부동산학은 구체적 학문입니다. 구체적 학문입니다. 그럼 구체적의 반대말이 뭐냐면 추상적이다, 가상적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추상적, 가상과학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줄치고 별표예요. 다 했어요. 자, 그래서 부동산학의 성격이 뭐예요? 그러면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고 구체적 학문입니다. 자연 순수 추상적 가상적 기초 학문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줄 쳤죠? 오늘 집에 와서 외워야 될까? 외우지 마라. 이런 건 지금 안 외워도 돼. 어차피 외워봤자 내일 되면 잊어버려. 그냥 줄만 딱 쳐놓고 이거 중요한 부분이구나 체크해놓고요. 제가 나중에 우리 4, 5월까지 한 50점 60 받으라고 그랬지 3월달부터 한번 봐요. 줄만 쳐놓으세요. 우리가 공부할 때요. 지금 당장 기억해놓고 내일부터 써먹어야 될 파트가 있고요. 그냥 오늘 듣고 중요하구나 체크해놓고 잊어먹어도 괜찮은 게 있어요. 얘는 거기에 해당이 돼요. 중요한 부분인데 뭐 내일부터 계속 기억할 필요는 없다. 하면 좋지. 일부러 잊어버릴 필요는 없어요. 일부러 잊어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억지로 외우려고 그러지 마라. 지금부터 이거는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자, 넘깁니다. 자, 26페이지. 자, 거기 보면 회색 박스가 보이시죠? 네. 자, 거기 부동산의 복합 개념도 있고 3대 측면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네, 거기 네모 이렇게 하세요. 자, 부동산의 3대 측면이에요. 부동산의 3대 측면이 뭐냐? 자, 부동산의 3대 측면이라는 거는 부동산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어떤 사람이 한 분 서 있어 여기.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딱 이 사람들 평가를 내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뭐 가지고 평가 내리겠어요? 그럼 외모 보고 평가를 내릴 수 있겠죠. 그 사람 외모를 보고. 맞습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또는 이 사람의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이 사람을 평가할 수도 있죠. 이 사람 1년에 뭐 1억을 번다, 2억을 번다, 이렇게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겠죠. 또, 저 사람 정가 산범이라던데, 이렇게 법적인 관점에서도, 이렇게 이 사람, 나라가 어느 나라 사람이야? 국적이 어디야? 이런 식으로, 그죠? 법적인 관점에서도 이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죠. 친구 관계도 볼 수 있겠고,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이 뭐야? 저 부동산 어때? 그랬을 때 부동산을 보는 관점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세 가지 측면 관점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부동산의 3대 측면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3대 측면이 뭐냐면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이에요. 자, 이 3대 측면은요, 오늘부터 계속 알고 있어야 돼요. 내일도 알고 있어야 돼, 얘는. 왜냐하면 얘는 앞으로 계속 나와. 오늘 또 나올 거 뒤에. 그 얘는 계속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억하세요. 자, 3대 측면 뭐라고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이다. 그럼 여기서 기술적 측면이 뭐냐면, 형태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건물을 보고는요, 야, 5층짜리 건물이구나. 벽돌 건물이네. 이게 기술적 측면이에요. 토지를 보고는, 야, 땅이 좀 반듯하게 생겼네. 땅이 좀 경사졌는데. 이런 게 다 기술적 측면이에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 둘은 뭐겠어요? 무형이죠, 무형. 형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처럼
무형과 유형으로 나누는 거는 이거는 2대 측면이 된다. 그리고 이 기술적 측면을 물리적 측면이라고도 그럽니다. 우리가 보통 물리적이라는 게 형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야, 저 사람 물리적 조건이 정말 좋아. 신체 조건이 좋다는 얘기죠. 물리적으로 단단해.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기억해 둡시다.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경제 주체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경제 주체. 네. 이 경제 주체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책을 읽어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경제 주체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 이 공적 주체를 공공이라고도 그래요. 공공. 사적 주체를 민간이라고도 그러고요. 시장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시장 그러면 사적 주체 민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적 주체는 누구냐?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석유공사 이런 공사들 다 공적 주체입니다. 그럼 사적 주체는 어떤 게 있냐면요. 개인, 기업, 조합이에요. 그럼 만약에 부산시청 지자체거든요. 부산시청이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럼 그거는 공적 주체가 하는 개발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통 공공개발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현대산업개발이라는 민간 회사가 기업이 개발을 하잖아요. 그건 사적 주체가 개발을 하는 거다. 민간 개발이다. 이렇게 부른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부산시청과 현대산업개발이 같이 공동으로 개발을 할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가 같이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때 이 공적 주체를 우리가 제1섹터라 그러거든요. 섹터라는 건 이제 분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사적 주체는 제 몇 섹터일까요? 제2섹터겠죠. 1, 2. 그죠? 자, 그러면 얘는 몇 섹터일까요? 네, 제3섹터예요. 예전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가 공동으로 뭔가를 할 때 이 둘을 우리는 제3섹터라 그럽니다. 오케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경제 주체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26페이지. 26페이지 보시면 거기 효율성의 원리, 형평성의 원리라고 보이세요? 자, 효율성 네모, 형평성 네모 이렇게 하세요. 자, 효율성과 형평성이 뭔지 뜻을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써라 이런 말 합니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라 이런 말 하죠. 돈을 효율적으로 써라 이런 말 합니까? 하죠. 공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해라 이런 말 하나요? 공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나? 2번 들이쉬고 1번 뱉나? 좀 이상하죠? 자, 그럼 앞에 거는 되는데 뒤에 거는 왜 안 될까? 이게 효율성의 뜻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자, 효율성은요, 한정된 자원을 이용하는 것과 관계 있어요. 공기는 한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효율성이라는 것은 한정된 자원의 이용과 관계 있어요. 더 줄여서 얘기하면 효율성은 이용과 관계 있다 이 말입니다. 효율성은 자원의 이용과 관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원은 한정돼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을 투입해야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어요? 시간을 투입해야 결과물이 나오고 비용을 투입해야 결과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나 비용이나 자원은 한정돼 있다 이 말이지. 그죠? 한정돼 있다는 거는 많이 투입할 수가 없죠. 많이 집어넣으면 좋겠지만 부족하니까 한정돼 있으니까 많이 투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넣는 거는 조금밖에 못 넣지만 결과물은 많이 얻고 싶은 거야. 그죠? 내가 공부할 시간은 하루에 2시간밖에 없지만 합격은 하고 싶은 거야. 그러려면 이 2시간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 잘 이용해야 되겠죠. 그 방법을 찾는 게 효율성이라고요. 그 효율성이라는 거는 내가 부족한 자원을 갖고 있거든. 그래서 많이 쓸 수가 없어. 하지만 내가 자원을 많이 쓸 수는 없지만 결과물은 최대로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이걸 이용해야 될까? 이걸 찾는 게 효율성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예를 들면 난 아침에 공부하니까 공부가 잘 되더라. 그럼 나 이 시간을 아침에 써야지. 이런 게 효율성인 거예요. 그래서 효율성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투입을 많이 할 수 없어요. 비용이라든지 자원을 많이 투입할 수는 없단 말이야. 최소로 투입을 해야 돼. 하지만 결과물은 최대가 나오도록 이렇게 되도록 이용하는 것을 효율성이라고 불러요. 효율성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투입은 조금만 했는데 결과가 많이 나오면 최대로 나오면 이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윤이 극대화 되겠지. 맞습니까? 비용은 최소고 결과물은 최대니까 이윤이 극대화 되지 않겠어요? 이걸 우리가 경제 원리라 그래요. 시장 원리라고도 그래요. 다음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 효율성은요, 조금 전에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가 있었죠. 누가 더 중요시 할까요? 효율성을. 그렇지. 그 예전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단 말이야. 사적 주체가 민간이 더 중요시합니다. 더 중요시한다. 저 정도는 알아두세요.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형평성 한번 볼게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참고로. 그럼 효율성이라는 게 보니까 집어넣는 거는 조금만 집어넣어 가지고 결과가 크게 얻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효율성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있거든. 그게 뭐냐면 경쟁이야. 우리의 효율성은요,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회사에서 보세요. 회사에서 1년에 직원 월급으로 줄 수 있는 돈이 1억밖에 없어. 돈을 많이 써가지고 직원을 많이 고용하면 좋겠는데 쓸 수 있는 돈이 1억으로 딱 한정이 돼 있다고요. 그러면 직원을 많이 뽑을 수가 없죠. 그죠? 1억의 범위 내에서 직원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럼 회사는 이 1억이란 돈을 가지고 직원을 고용해서 최고의 결과를 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인원을 많이 못 뽑아. 인원 한 50명밖에 못 뽑아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직원을 뽑아야 될까요? 그렇지. 잘하는 사람.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뭐를 통해서 뽑아야 될까요? 경쟁인 거야. 그게 경쟁이라고. 경쟁을 통해서 우리는 효율성을 이뤄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도 하나의 경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쟁을 싫어하면 안 돼요. 경쟁이 없는 사회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회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경쟁은 그 대신 공정한 경쟁을 해야 되겠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되겠지.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은 나쁜 게 아닙니다. 불공정한 경쟁이 잘못된 거지. 자, 그러면 이제 경쟁을 통해서 효율성을 달성해. 자, 그러면 경쟁을 했다는 얘기는 탈락자가 나오겠죠. 맞아요? 이 탈락자가 나오는 거는 당연한 거야. 시장 원리라는 거는 반드시 탈락자가 나와요. 그러면 시장은 이 탈락자를 신경 쓰지 않아요. 원래 기본적으로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이 탈락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평성에 의해서 돌봐줘야 되는 거야. 그게 형평성이야.
그래서 형평성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약자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저소득층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형평성이란 말이야. 그래서 형평성은 분배와 관계 있거든. 효율성의 원리만 작동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되는 거예요. 힘없는 애들은 계속 힘이 없어져요. 왜? 능력이 떨어지니까. 경쟁사회에서는 능력이 떨어진 사람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죠. 맞아요? 잘하는 애들이 계속 잘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사회가 너무 편차가 심해지고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는 부자들이 많은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좀 나눠줘라. 이게 형평성이야. 그래서 형평성이 나오면 저소득층,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공공임대주택 있죠? 공공임대주택 효율성입니까? 형평성입니까? 형평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 형평성을 오해하면 안 돼. 야, 똑같이 나눠. 이거 아니야. 그건 공산주의야. 그건 공산주의인 거예요. 오늘 형평성 배웠다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 밥 먹으러 가지고 야, 오늘 형평성 배웠잖아. 야, n분의 1 해. 형평성 아니다. 형평성은 친구들 중에 부자가 있어. 야, 내가 오늘 쏠게. 너희 돈 없잖아. 내가 오늘 밥 한 끼 살게. 이게 형평성이다. 계중을 해. 친구들 개원은 계중을 하는데 부자 친구도 있고 가난한 친구도 있죠. 야, 가난한 친구는 회비 10,000원만 내라. 야, 부자 친구는 회비 100만 원이야. 이게 형평성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 많이 내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좀 나눠줘라. 이게 형평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좀 약한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1년에 100억 벌면 1억 정도 줄 수 있습니까? 진짜로? 지키세요. 100억이 들어온 1억 안 쓰면 안 된다. 100억이 1억 안 쓰잖아. 그 다음에부터 100억이 안 벌어진다. 100억 벌어가지고 1억을 주면 그 다음에 200억 벌 수 있어요. 이게 세상 원리다. 그죠? 그럼 더 주면 더 벌겠는데 더 주면 더 번다. 비워야 채워지는 거예요. 계속 갖고 있으면 썩어버려. 자, 효율성 형평성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7페이지, 26페이지 줄 좀 칠게요. 자, 효율성의 원리.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효율성의 원리는 밑줄, 경제적 원리 밑줄, 최소의 비용 투입, 최대의 효과 밑줄. 여기가 줄을 딱 치세요. 그리고 아까 경제적 원리 위에다가 이윤 극대화 이렇게 적어 두세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봅니다. 민간 부분에서는 밑줄 치고요. 효율성의 이념이 더 중시된다. 밑줄 치고 걔는 별표야. 동그라미 2번은 별표 해놓으세요. 자, 그리고 효율성의 원리 보이시죠? 글자 양가로 1번에 효율성의 원리 있잖아요. 그 옆에다가 이용 이렇게 딱 적으세요. 이용. 효율성의 원리는 이용과 관계 있어요. 밑에 있지만 밑에 옆에 적어두라고요. 바로. 자, 형평성의 원리입니다. 형평성의 원리 옆에다가는 분배 이렇게 적습니다. 분배. 자,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경제적 약자 밑줄. 그거나 줄 하나 쳐놓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이 형평성은 민간이 중요시할까요? 공적 주체가 중요시할까요? 그렇죠. 공적 주체가 중요시해요. 자, 그래서 뭐 옆에다 하나 적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공적 주체가 더 중요시한다. 그래서 우리 공적 주체 대표적인 정부잖아요. 정부와 지자체. 이런 정부와 지자체는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개인기업 조합이라고요. 그 정부는 이윤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여러분 보시기에 이 효율성과 형평성은 같이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좀 대립되는 개념 같아요. 대립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효율성과 형평성은 동시에 만족시키기가 어렵다. 됐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이런 거라 보시면 됩니다. 보수주의 시장 원리고요. 여기는 저소득층을 좀 약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정책이죠. 자, 그 다음 27페이지 갈게요.
자, 27페이지 보시면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네, 네모합니다. 자, 이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은 뭐냐면 연구 방법이란 뜻이에요. 연구 방법. 그럼 부동산학을 연구하는 방법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겠다, 그죠? 그럼 부동산학의 연구 방법, 접근 방법은 하나만 있을까요? 여러 개 있을까요? 여러 개 있어요. 그 우리 책에도 보면요, 한 6개 나와요. 6개. 6개 다 몰라도 돼요. 자, 거기 3번에 종합식 접근법이라고 있나요? 거기 네모하고요. 거긴 별표 하나 하세요.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의사결정 접근법 네모. 거기도 별표 하나 하세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에서는요, 이 두 개만 봅니다. 두 개만. 그럼 종합식 접근법으로 다시 갈게요. 앞으로 가보세요. 종합식 접근법. 이름을 딱 보니까 종합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종합이라는 거는 하나만 보는 게 종합입니까? 여러 개를 같이 보는 게 종합입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종합식 접근법은 나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한 군데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다 본다는 얘기인가 보다. 맞아요? 자, 우리 아까 3대 측면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3대 측면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이래. 그죠? 그럼 종합식 접근법은 뭐냐면 이 세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한 연구 방법이에요. 종합식 접근법이 뭐라고요? 3대 측면을 모두 고려한 연구 방법이라고요. 그럼 3대 측면이 뭔데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자, 그럼 보세요. 이 개론은 이론이거든요. 네? 개론은 이론이야. 내가 지금 얘기하는 얘기가 지금 참 중요한 얘기야.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 과목 6과목인데 5과목은 다 법이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 개론은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서울대 교수한테 가가지고 교수님 종합식 접근법이 뭡니까? 종합식 접근법 이런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연세대 교수한테 가가지고 부동산학의 연구 방법 중에 종합식 접근법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란 말이야. 똑같이 얘기할까? 좀 다르게 얘기할까? 다르게. 그게 이론이거든. 법은 민법 2조가 뭐예요? 그러면 2조 이거지? 어느 교수한테 물어봐도 똑같이 얘기하겠죠. 법에 대한 얘기는. 맞습니까? 근데 이론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걸 얘기하는데도 말하는 표현 방법이 똑같다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죠. 그럼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요. 출제 교수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말 썼다가 저 말 썼다 이러면 수험생들이 공부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면 문제를 출제하는 그 대학 교수님들도 그걸 알까요? 압니다. 그분들이 알죠, 당연히. 그래서 이 출제위원들이 수험생들을 괴롭히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이분들이. 무슨 원수가 졌다고 괴롭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어떤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있다고요. 응?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있다고. 그거는 우리는 알아야 돼. 그거는 저는 키워드라고 불러. 핵심어라고 부른다고요. 자, 앞으로 우리가 개론을 공부할 때는요. 키워드를 공부해놔야 돼. 키워드. 아까 학습 방법 중에 키워드를 잘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종합식 접근법에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이라는 말이 꼭 들어간다. 무슨 말 알겠어요? 꼭 들어간다고요. 자, 그래서 책에 한번 봐봐요. 거기 종합식 접근 방법에 보면 셋째 줄에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이런 말 보이세요? 그 줄 치세요. 그 종합식 접근법은 부동산을 연구할 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 세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가지고 부동산학을 연구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시험장에 갔더니 종합식 접근법이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보니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이란 말이 없어. 그럼 그 지문 어때요? X예요. X야. 근데 우리 수험생들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없거든. 없으면 X 해야 되잖아. 근데 X 할 생각을 안 하고 그걸 읽고 생각을 해. 이게 맞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이 생각을 딱 고착을 시켜야 돼. 내가 찾아야 될 말이 없는데 그걸 없으면 X예요. 아시겠어요? 없는데 읽고 그걸 생각하고 그러지 마세요. 이런 생각한다고 알아요? 읽는다고 압니까? 모릅니다, 여러분들. 자기 생각으로 문제 풀면 안 돼. 우리는 답을 찾을 때는 항상 근거가 있어야 돼. 이 지문이 답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이 지문이 X라는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아무런 근거 없이 OX 막 해버리면 안 돼. 중요해? 읽고는 있잖아. 내 멘탈을 가지고 그냥 내 생각으로 무지성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도덕시험도 아니고 말이야, 이게 지금. 응? 근거가 있어야 돼. 그럼 종합식 접근법의 근거는 뭔데? 법경기. 법경기라고요. 그게 없으면 X고 있으면 온 거야. 오케이? 나머지는 필요 없어. 자, 그 다음 넘깁니다. 선생님, 답 찾는 방법이 너무 허접한 거 아닙니까? 아니야. 아주 심플해. 자, 의사결정 접근법 볼게요. 자, 의사결정 접근법 이름이 의사결정 접근법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사결정을 가지고 연구한다 이 말이잖아. 그럼 어떤 의사결정인지가 중요하겠지. 이윤극대화, 이윤극대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첫째 줄에 자기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이런 말 보이세요? 자기 이윤의 극대화 밑줄 치세요. 그럼 의사결정 접근법 나오면 무슨 말이 나와야 돼? 그렇지. 이게 있어야 돼. 없으면요. X지. 단팥빵이래. 팥이 없어. X지.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지문 한번 볼까요? 기출 지문. 자, 27페이지예요. 자, 오른쪽에 보니까 기출이라고 나와 있나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 종합식 접근법은 나왔죠? 종합식 접근법이 나왔어. 줄 한번 딱 쳐보세요. 그럼 종합식 접근법이 나오면 무슨 말이 있어야 된다고? 법경기 있는지, 지금부터 법경기가 있는지 찾아봐야 돼. 있어요? 오! 이렇게 푸는 거야. 자, 전문적인 수험생은요, 종합식 접근법이구나 나오면요, 읽는 게 아니고요, 법경기를 찾아요. 찾는다고요. 비전문적인 수험생은요, 읽어요. 읽고 생각해요. 그리고 OX를 판단한다고. 누가 시험을 잘 푸는 사람입니까? 앞에 사람. 그 사람이 문제를 빨리 풀고 나갑니다. 우리 1차 과목은 시간 싸움이야. 시간이 무조건 부족해. 다 읽고 풀려고 그러면 안 돼. 다 읽고 풀려고 그러면 안 돼.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28페이지에 기출이 있죠? 자,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 뭐가 나왔어요? 의사결정 접근법. 그건 무슨 말이 있어야 돼? 이윤극대화, 이익극대화. 있어요? 그걸 찾아라고요. 읽으려고 그러지 말고 찾아라고, 글자를. 있죠? O. 없으면 X. 됐어요? 자, 그럼 제가 거기 분산식 접근법, 중점식 접근법 설명 안 드렸죠? 자, 시험장에 갔어. 다음은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으세요. 나왔어요. 1번 분산식 접근법이란 해가지고 한 3줄 딱 나와. 어떻게 해야 돼? 읽어봐야 뭘 찾으려고. 배운 적이 없는데. 분산식 접근법 배운 적 없죠? 읽어야 된다, 안 읽어야 된다. 그거 왜 읽고 있노?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들 읽고 있어요. 읽어서 뭐하게? 배운 적도 없는데. 소설 쓰는 거야. 그냥 읽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어. 자, 2번 중점식 접근법이란 나왔어. 읽어야 된다, 안 읽어야 된다. 그거 왜 읽어?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내가. 3번이 뭐 행태과학적 접근법이라고 나왔어. 읽는다, 안 읽는다? 안 읽어. 4번에 보니까 종합식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몇 번만 보면 돼. 일단 4번을 봐야지. 뭘 찾아야 돼? 법경기. 없네? X.
있으면 O. 자, 5번 갔더니 의사결정 접근법이 있어. 이윤극대화 찾아야 되죠. 그렇게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1, 2, 3번은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4번, 5번을 먼저 봐라. 시간 낭비다. 시간이 없다. 4번, 5번 중에 하나 찍으면 돼. 그 둘 중에 하나 답이야. 아시겠어요? 그래. 이게 영리한 공부 방법이다. 다 하려고 하지 마라. 됐죠? 오케이.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종합식 접근법, 그럼 법경기를 모르면 돼, 안 돼? 이거 모르면 말짱꽝이야, 이제. 그거 하나 가르쳐 줬는데 그걸 모르네.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이건 안 돼. 이 공부 방법의 가장 큰 단점이라기보다는 주의할 부분이 그거야. 종합식 접근법은 법경기 이것도 모르고 시험장 가면 안 되겠죠. 그죠? 의사결정 접근법 그럼 뭐가 나와야 되고요? 이윤극대화. 오케이? 그럼 제가 앞으로 길을 가다 복도에서 종합식 접근법 이러면 법경기요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의사결정 접근법 네 이윤극대화요.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윤극대화야. 아시겠습니까? 이게 딱 짝짓기가 탁탁탁 돼야 된다고.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어디를 보시냐면 30페이지입니다. 거기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라고 있나요? 네, 거기도 마찬가지 네모하세요. 그 별표 하나 합니다. 시험에 한 2번 이상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4가지가 있는데요. 자, 양가로 1번에 능률성의 원칙이죠. 능 동그라미 하세요. 능. 이런 건 앞글자를 따서 외우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안전성의 원칙입니다. 안. 경제성의 원칙 경 동그라미. 공정성의 원칙 공 동그라미. 그래서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그러면요. 능, 안, 공, 경 이렇게 기억하세요. 노인 공경이 아니고 능, 안, 공, 경. 됐나요? 자, 그리고요. 능률성의 원칙 안에 보니까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라고 있나요? 그거 줄 치세요. 왜 줄을 쳤냐면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은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4가지 중에 무슨 원칙과 관계가 있나요? 능률성의 원칙과 관계 있죠. 그걸 기억하라고요. 그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참고로 최유효 이용이 뭐냐면 최고 최선의 이용을 얘기합니다. 최유효 이용이 뭐라고요? 최고 최선의 이용. 그럼 자 질문 하나 해볼까? 그럼 최유효 이용은 효율성과 관계 있을까? 형평성과 관계 있을까? 그렇죠. 이용과 관계되니까. 그리고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4가지 중에서는 무슨 원칙과 관계 있다? 능률성과 관계 있다. 됐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복습할 때 제가 얘기 안 한 부분은 눈길도 주지 마세요. 아시겠죠? 내가 말씀드린 거 해도 벅차다. 벅차다. 여러분 무시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 오른쪽에 31페이지입니다.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능한 공경 최유효 이용은 능률성과 관계 있어.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의 속성인데 부동산 활동이 뭐냐면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활동을 얘기해요. 그냥 부동산 활동 그 위에다 이렇게 적어놔. 그럼 매매, 중개, 개발 이런 거 다 부동산 활동이라 그래요. 이러한 부동산 활동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더란 말이야. 어떤 성질을 갖고 있더란 말이야. 그게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라 그래요. 시험에 잘 안 내요. 잘 안 내지만 예전에 한번 나왔던 거 몇 개만 중요한 것만 좀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안 나왔던 것들이 또 갑자기 튀어나올 수가 있거든. 자, 먼저 양가로 1번에 과학성 및 기술성 보이세요? 거기 네모하세요. 지금 부동산 활동에 속성하고 있습니다. 자, 과학성 및 기술성 네모했죠? 그 뒤에다가 적으세요. 네모 바로 뒤에다가 둘 다 필요하다. 둘 다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이런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부동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과학성이 요구되지 기술성은 요구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둘 다 필요하다. 그 다음에 과학성이 뭐고 기술성이 뭔지를 알면 돼요. 자, 과학성은요. 지식, 과학이란 말 자체가 지식, 원리, 이론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지식 보이세요? 동그라미.
원리 동그라미, 이론 동그라미, 과학성 밑줄. 자, 그럼 기술성은 뭐냐? 그 밑에 응용 동그라미, 실무 동그라미, 기술성 밑줄. 자, 여러분들이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죠? 이런 게 과학성이야. 과학성. 지식을 얻는다고요. 자, 합격했어? 그럼 바로 중개할 수 있나요? 실무를 좀 해봐야 되죠? 그게 기술성이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과학성과 기술성이 둘 다 있어야 되겠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기세요. 자, 4번입니다. 윤리성 네모, 윤리성. 그 네모 뒤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요구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윤리성이 요구돼요. 윤리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윤리성의 종류 한번 볼게요. 밑에 고용윤리 네모, 조직윤리 네모, 서비스윤리 네모. 자, 고용윤리 보겠습니다. 종업원 밑줄. 이 고용윤리는요, 종업원과 관계되는 윤리예요. 그러면 고용윤리는 종업원을 잘 대해줘라가 아니고요. 종업원을 잘 지도 감독하라는 뜻이에요. 종업원을 잘 지도 감독 교육을 시켜야 고객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해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고용윤리라고요. 그래서 종업원 그럼 고용윤리입니다. 그럼 조직윤리는 뭐냐면 같은 동업자들끼리 지켜야 될 윤리예요. 자, 내가 중개사무실을 차렸어. 옆에도 같은 중개사가 있어. 이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윤리를 무슨 윤리라 그런다? 조직윤리. 또는 내가 어떤 협회에 가입을 했어. 그러면 협회원들끼리 지켜야 될 윤리, 조직윤리라 그래요. 그럼 조직윤리는 수평적 윤리입니까? 수직적 윤리입니까? 수평. 고용윤리는요? 수직, 종업원이니까. 자, 그래서 조직윤리에 보시면 거기 괄호 안에 동업자 밑줄, 동업자 밑줄.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단체의 조직원 이런 말 나오네요. 협회원 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서비스윤리인데요. 서비스윤리는 그 괄호 안에 줄치겠습니다. 의뢰인의 이익 옹호와 비의뢰인의 이익 옹호 줄치세요. 특히 거기 비의뢰인의 이익 옹호 있죠? 거기다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자, 공인중개사에게 어떤 분이 와가지고 집을 팔아달라고 합니다. 매도죠. 매도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 의뢰인은 매도인이에요. 그럼 나는 이제 지금부터 누굴 찾아야 돼요? 집 살 사람, 매수인을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매수인은 내 의뢰인이다, 비의뢰인이다. 이 사람 비의뢰인이죠. 하지만 이 사람의 이익도 우리는 지켜줘야 된다. 사기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서비스윤리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 뒤에 보세요. 사적 이해관계 배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적 이해관계는 당연히 배제시켜야 되죠. 그렇죠. 내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좀 싸게 해준다든지. 원래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도 내 개인적인 이해관계 또는 내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뭐 일부러 싸게 팔아버린다든지 그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물건이 좋은데 다른 사람들 주기 아깝다. 우리 친척한테 가서 팔아야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런 사적 이해관계를 배제하는 것도 서비스 윤리에 들어간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사적 이해관계 배제는 당연한 거니까 그럼 그런 거는 굳이 줄을 안 쳐도 되겠지만 비의뢰인의 이익도 지켜줘야 된다. 기억하세요? 의뢰인의 이익만 옹호하면 되지 비의뢰인의 이익까지 지켜줄 필요는 없다. X. 자, 5번입니다. 대인활동, 대물활동 네모하세요. 거기 밑 동그라미 하세요. 밑이라는 게 뭐냐면 둘 다 해당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둘 다 해당된다 이 말이야. 대인활동이 뭐예요? 사람을 상대한다. 대물활동은요. 물건을 상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대인활동이면서 대물활동이야. 둘 다 해당한다고. 둘 다 해당한다고요. 그 만약 시험에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대물활동이지 대인활동이라 할 수 없다. OX. X 둘 다다 이 말이에요. 둘 다다.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임장활동 네모.
임장 활동은 현장 답사를 얘기해요. 현장 답사. 그러면 현장에 건물 주인 만나러 가요? 건물 보러 가요? 건물 주인은 우리 사무실에서 만나도 되잖아. 내가 굳이 현장 안 가도 되지. 그래서 임장 활동은 대물 활동이에요. 자, 그리고 현장에 왜 가냐면요. 부동산이 못 와요. 그래서 내가 가봐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부동성 밑줄, 대물 활동 밑줄. 대인 활동 그러면 안 돼요. 임장 활동 대인 활동 아니에요. 현장에 가는 거는 물건 보러 가는 거야. 현장에 가는 거는 물건 보러 가는 거야. 현장에 가는 이유는 부동성 때문이야. 부동산이 못 오니까 내가 가봐야 돼. 됐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한 10분만 쉬었다가 부동산의 개념 하겠습니다.